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지만 제가 아닌 누군가에게 전하고 바치는 글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 해준 것도 없는데 제게 많은 것을 베풀어준 제 사돈에 관한 이야기죠.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여러분께 원망을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감사한 사돈에게 고마운 마음과 인사를 전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제 고단했던 인생 이야기와 함께 제 사돈이 저와 제 딸아이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이제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남편은 생활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사장이라고 해서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공장 규모도 꽤 크고 직원도 여럿 두어 제법 잘 나가던 사장이었죠. 그때는 돈 잘 벌어오는 남편 덕분에 아이 키우면서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그런 여유도 평생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전 국민을 덮친 IMF의 여파를 저희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며 작은 회사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역시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딸린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런 남편의 노력에도 결국 회사는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 식구들은 가진 것을 전부 잃고 말았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 부도에 빚까지 진 남편이 충격으로 쓰러지며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돈도 잃은 데다 건강까지 잃은 남편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 사이 저는 남편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걱정 없이 살던 제가 돈 한 푼이 없어 이 지경이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병원 치료를 받게 하며 남편을 살려보려 노력했지만 남편은 결국 눈도 뜨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떠난 남편이 가여우면서도 이 힘든 세상에 우리를 두고 떠난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어린 딸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가진 돈은 남편 치료비에 쓰느라 통장에 잔고도 없었던 저는 어린 딸을 데리고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망하고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까지 뿔뿔이 흩어지면서 제가 갈 곳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과는 연락도 쉽지 않았던 탓에 저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오갈 곳 없는 제 처지를 안타까워하던 친구가 잠시나마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해줬지만 저도 염치가 있어서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었어요. 그 친구 남편도 IMF로 회사에서 잘리며 그 집 사정도 여의치 않았거든요. 다들 비슷한 처지여서 측은지심이 드는지 잠시나마 지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었기에 언제까지 아이를 데리고 객식구 노릇을 할 수 없었던 저는 하루빨리 갈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디 아이라도 맡길 곳이나 있었더라면 저 혼자 뭐라도 해서 돈을 벌었을 테지만 아직 어린 딸을 두고 오랜 시간 일을 다닐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 난처한 상황이었죠. 돈이 없어 학원에 아이를 맡길 수도 없었고 소식 끊긴 친정에 맡길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다들 취업난이라며 알바 자리 하나 얻기 힘든 상황에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는 제게 일을 주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에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어린 딸이 있는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정말 운 좋게도 숙식을 제공한다는 일자리를 알게 됐고 저는 두 번 생각할 겨를 없이 그곳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숙식 제공이라는 말에 덥석 덤벼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일이 부잣집의 식모자리였더라고요. 남의 집 일을 해본 적도 없었던 저는 숙식이 제공되는 그 조건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 일이 간절했던 저는 조금이나마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십사 그 집 사모님 앞에서 제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기도 하고 딸린 아이도 있지만 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시키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할게요. 모르는 일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보기에도 이런 일 많이 해봤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어쩐다고 식모일도 안 해봤어? 우리는 부릴 사람을 찾는 거지 불쌍한 사람 구제하겠다는 게 아닌데 일도 안 해본 사람을 내가 왜 뽑아야 하지? 제가 그래도 손이 야무지다는 얘긴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도 원래는 큰 공장을 운영해서 사회 경험이라고 할 순 없지만 남편 일은 여러 번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만지게 되고 주변에서도 일머리와 손재주가 꽤 있는 편 같다고 말해줬고요. 그때는 돈 잘 버는 남편 덕분에 고생 모르고 살았었는데 IMF 터지고 회사 부도가 나면서 남편마저 먼저 떠나버렸지 뭐예요. 남편은 빚만 남기고 떠나버렸고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도 사정이 어려워지셔서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딸이랑 어디 오갈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저기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처진데 날도 추워지는 상황에 언제까지 그러고 다닐 수도 없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숙식이 제공된다고 하기에 찾아온 거예요. 저 여기서 정말 일하고 싶어요, 사모님. 저 일 못 구하면 저희 딸이랑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발 불쌍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저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생판 모르는 남 앞에서 구구절절한 제 처지를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주시면 안타까워서라도 일자리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어쩌다 남에게 구걸하는 신세가 됐는지 불쌍하고 초라한 제 처지가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그 집 사모님은 깔깔대며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식모 자리가 얼마나 간절하기에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을 떠들어? 그런 얘기하면 내가 불쌍히 여기고 일자리라도 줄까 봐서 그래?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런 걸로 마음 약해질까 봐?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사모님. 그러게 남편이 돈 잘 벌 때는 고생 모르고 잘 살다가 이 꼴이 되니 혀가 길어지는 모양이야? 근데 자네 남편 사업 망하고 남편 죽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자네 남편은 애초에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망한 거야. 그러게 처자식 챙기지도 못하고 먼저 떠난 놈이 뭐 불쌍하다고. 거기다 자네는 굳은 일 한 번 안 해봐서 손도 허여멀건한 사람이 남의 집 일을 뭐 할 수나 있겠어? 꽃밭에서 놀다가 똥밭은 못 구를 건데. 아닙니다. 저 정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저희 딸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사모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남의 아픔을 알고도 사람을 조롱하듯 비웃는 그 집 사모님 모습에 저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치욕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했던 저는 그런 수모를 참으며 애써 웃어 보였어요.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일하겠다고 하네? 그래, 부리는 사람은 저 정도로 자존심도 배알도 없어야 편하지. 남의 뒤치다꺼리하는 주제 괜히 자존심 있는 것들은 부리기가 어렵거든. 그래, 그렇게까지 수그릴 줄 알면 어디 한번 일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사정 생각해서 일 시켜줄 테니까 나 실망시키지 마. 알겠어? 사모님께서는 제가 자존심도 배알도 없어서 오히려 좋으시다며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깔보고 비웃는 사모님의 모습에 기분이 상했지만
당장 아이와 함께 먹고 살 걱정을 덜게 되어 마음은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식모살이를 하게 된 저는 첫날 만나 뵙던 주인 사모님 때문에 더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했죠. 그렇게 부잣집 식모로 들어가게 된 첫날, 저는 큰 사모님을 포함한 다른 가족분들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작은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큰 사모님의 며느리였던 작은 사모님은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제 딸과 동갑내기인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남의 집에 일하러 가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작은 사모님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처지와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동갑내기 자식을 키우며 비슷해 보이는 또래인데 누구는 작은 사모님이고 누구는 식모인지 괜히 제 신세가 더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곱게 자라고 많이 배운 티가 나는 작은 사모님은 말수가 적고 얼굴이 차가워 보였는데 저는 그런 작은 사모님이 큰 사모님처럼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히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의 집 살림을 한다는 게 도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하다 보니 큰 사모님이 너무하시구나 싶더라고요. 그 큰 집을 저 혼자 쓸고 닦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큰 사모님은 제가 하는 일이 많은 것을 아시면서도 너무 무리한 일들을 시키셨습니다. 일주일은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라고 하시고 여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게 시키셨죠. 그렇다 보니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실수를 하면 큰 사모님 기분에 따라 크게 혼이 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작은 사모님께서 저를 보고 계셔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작은 사모님에게 되도 않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 사람은 내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속으로 비웃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큰 사모님이 시키신 무리한 집안일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작은 사모님이 다가와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말씀도 없이 조용히 일만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는 꼴이 답답해서 일어나 싶었던 저는 이러다 무슨 잔소리를 할까 싶어 잔뜩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모님께서는 예상외로 질문을 하셨어요. 일이 너무 많고 힘들죠?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희 어머님께서 너무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식구가 적다고 할 일이 적은 것만은 아닌데 말이에요. 애초에 이 큰 집을 혼자 다 치우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일이 많이 힘들죠? 알고 보니 작은 사모님은 생긴 것과 달리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제게 일이 힘들진 않냐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작은 사모님을 경계하던 마음을 풀었던 저는 작은 사모님과 조금씩 마음을 터놓으며 지내게 됐습니다. 그 집 아들과 동갑인 저희 딸도 예뻐하시면서 저와 저희 딸을 많이 챙겨주셨죠. 거기다 저희가 동갑인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한 집에 사는데 말을 편하게 하자고도 해주셨지만 큰 사모님의 눈치가 보였던 저는 그럴 순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큰 사모님께서는 제가 작은 사모님과 잘 지내는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작은 사모님 덕에 요령을 피운다 생각하는지 그때부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혼을 내시고 나중에는 아직 어린 저희 딸에게도 할 말 못할 말을 안 가려가며 상처를 주기도 하셨죠. 그럴 때마다 작은 사모님이 저를 위로하며 더 도와주려 하셨지만 그러다 며느리인 작은 사모님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싶었던 저는 제가 먼저 작은 사모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모님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아 하시며 오히려 더 저를 도와주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큰 사모님 몰래 저희 딸의 학업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딸은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좋은 대학에 들어간 저희 딸은 덕분에 좋은 기회를 잡아 유학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전부 작은 사모님 덕분이라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저희 모녀를 챙겨주신 작은 사모님께 감사했고, 그런 사모님 때문에라도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의 유학 비용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그 집에서 일하기로 했었죠. 그러다 유학을 가 있던 딸아이에게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잘 하고 있던 유학을 잠시 멈추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유학 생활까지 잠시 중단하고 급히 한국에 오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혹시 딸아이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제 뒷바라지가 부족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딸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날과 시간에 맞춰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딸아이가 무사한지 온몸을 둘러본 다음에 한국으로 급히 돌아오게 된 이유를 묻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기절초풍할 일이 있었더라고요. 왜 말을 못해? 정말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혹시 사기라도 당했어? 아니면 누가 너 괴롭히니? 그게 아니라 실은 나 임신했어. 공부는 아이 낳고 이어가던가 아니면 가서 낳은 다음에 공부랑 육아를 이어가려고. 뭐? 임신? 그게 진짜야? 너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임신한 거야? 미안해, 엄마. 아니, 어떻게... 그럼 아빠는 누구야? 유학 중이었으면 그쪽 나라 사람이야? 근데 왜 같이 안 와? 임신을 너 혼자만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왜 같이 안 왔냐고? 그게 실은 엄마, 준영이야. 준영이? 유학생이야? 네가 엄마한테 말한 적 있는 사람이고? 아니, 준영이. 왜 그 윗집 아들 준영이. 윗집? 윗집 준영이? 걔가 너랑 같은 동네에서 유학하고 있었어? 아니, 어쩌다. 아니, 그건 그렇더라도 어떻게 너희가... 준영이도 동네만 다르지 나랑 같은 곳에서 유학하고 있었더라고. 원래도 친구였고 한공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같은 집에서 자라고 어울렸으니까 거기서 자주 어울려 다녔지. 그러다 타지 생활하다 보니 서로 의지도 많이 되고 마음도 가까워져서 그렇게 됐어. 근데 준영이는 왜 같이 안 왔어? 나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 거면 준영이도 같이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만 혼자 왔냐고? 준영이는 비자가 문제 있어서 며칠 뒤에 오기로 했어. 그리고 무작정 찾아온 거 아니야.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기로 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준영이 오면 작은 사모님과 큰 사모님 뵙고 말씀드릴 거야. 그리고 결혼할 거고. 결혼? 그래, 결혼은 해야지. 근데 그 집에서... 아유, 아니다. 준영이 오면 그때 얘기하자. 딸아이의 임신 소식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딸아이가 결혼할 상대가 15년간 제가 일하고 있던 집의 아들인 준영이라고 하니 더 충격이었죠. 그리고 눈앞이 깜깜했어요. 애들 결혼 관련으로 얘기를 나눠야 하는 상대가 작은 사모님과 큰 사모님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 사모님께서 이 결혼을 인정하실 리가 없으실 텐데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됐죠. 하지만 직접 두 분의 반응을 봐야 무슨 방법이든 대책이든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준영이가 한국으로 올 때까지 고민하지 않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결혼 허락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딸아이를 붙잡고 어쩔 생각이냐고 묻게 됐습니다. 잠깐만 다혜야. 너희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결혼시켜달라고 말하는 게 끝이야? 임신했다고 하면 넙죽 며느리로 받아주실 것 같아? 너희 생각엔 그게 통할 거라고 보여? 너 그동안 이 집에서 지내면서 큰 사모님 성격 안 겪어봐서 그래? 혹시 작은 사모님 믿고 이러는 거라면 그것도 모르는 일이야. 이제까지 작은 사모님이 너랑 나 챙겨주신 것과 다른 카테고리라니까? 자식 일이야. 자식 일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그것도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배우자 관련인데 어떻게 나오실 줄 알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려고 해. 물론 다혜 네가 준영이에 비해 모자라다는 건 아니야. 내 딸 너무 잘났지. 내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생각 못할 정도로 너무 잘났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특히 이 집 사모님들이 보기엔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 엄마 생각에는 너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너희들 뜻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딸아이를 붙잡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것처럼 열리며 큰 사모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곤 미친 듯이 화를 내시는데 밖에서 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했어? 준영이가 뭐? 너희들 무슨 수작질 부리는 건지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해. 아니면 내가 지금 준영이에게 전화해서 다 물어볼 테니까 사실대로 말하라고! 사모님, 그게죠. 이것들이 똑바로 말 안 해? 결혼, 임신, 우리 준영이 이 단어들만 조합해도 딱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딸년이 유학하러 가서 우리 귀한 손자 준영이를 꼬셨다는 거지. 아주 작정해서 꼬셔서 임신까지 했고, 그래서 뱃속에 아이 내세워서 우리한테 결혼 승낙 받겠다는 이거 아니야. 이것들이 정말 팔자 고쳐보려고 별별 수작을 다 부리네. 너 우리 준영이 얼마나 망치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우리 준영이도 네 본 모습 아니? 애 팔아서 팔자 고쳐보려는 이 간악하고 가증스러운 본 모습을 아냐고? 네가 우리 순진한 준영이까지는 어떻게 구워 삶아 먹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라고. 그깟 애가 대수야? 이 세상에 여자 혼자 애 낳고 혼자 키우는 미혼모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너도 그 중에 한 명이 되면 돼. 그러니까 애를 떼든 낳든 네 마음대로 하고 우리 준영이 곁에서 썩 꺼져. 그리고 너도 오늘부로 해고할 테니까 당장 이 방 빼! 얼른! 큰 사모님, 잠시만요. 진정 좀 하고 저희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가 무슨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다. 돈 욕심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오늘 다혜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야 안 사실이에요. 두 사람 정말 좋아하는 마음에 연애하다가 생긴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준영이 다혜 말을 들어보시고. 들어보긴 뭘 들어봐! 그 얘기 들어서 내 속만 뒤집히라고! 무슨 사탕발림 소리를 하려고 수작질이야? 야, 지나가던 똥개한테 물어봐라. 우리 준영이와 네 딸년이 결혼해서 이득 보고 손해보는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물어보라고! 100이면 100 우리 집안이 손해라고 하고 너희 모녀가 이득이라고 하지 않겠어? 근데 뭘 묻고 들어봐! 딱 들어봐도 우리 집 재산 노리고 팔자 고쳐보겠다고 어미랑 딸년이 계획적으로 우리 준영이에게 접근한 거구만. 어쩐지 형편도 안 되는 주제 유학 보낸다는 게 수상하긴 했어. 우리 집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자식도 다 키워서 떠날 때가 됐는데도 딸년 유학 보내겠다고 이 집에 남아있는 게 수상했다고. 그때부터 이러려고 계획한 거지? 아니, 그전부터 계획했겠구나.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우리 집 손자와 재산을 탐낸 거야? 그날은 큰 사모님을 말려줄 작은 사모님도 안 계신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 사모님께 머리채를 붙잡히고 바닥에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고초보다 가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바로 코앞에서 듣지 않았어야 될 말을 듣게 되어 상처받았을 딸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딸아이 역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겠지만 사람을 꽃뱀 취급하는 큰 사모님 모습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홀몸도 아니었으니 더욱더 걱정됐죠. 결국 전 딸아이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사모님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그 집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흔히들 아이를 가졌는데 어떻게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겪은 큰 사모님은 그런 게 통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큰 사모님이 준영이 부모님도 아니고 두 사람 결혼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대소사를 결정하는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었고 준영이 친할머니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모님께서 저와 딸아이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셨고 도움도 주셨다고 하나 아들의 배우자 관련으로는 다른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이 어떻든 내 자식이 어떻든 간에 자식의 배우자 관련으로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의 사람을, 조금 더 자기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바라는 게 부모인데 작은 사모님 집안과 저희 집안의 차이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달랐으니 그리 썩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큰 사모님의 반대에 무게가 더 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되겠지. 결국엔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하시겠지. 이렇게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간 고민하게 됐죠. 그러는 사이 큰 사모님은 당장 집을 나가라고 결혼은 꿈도 꾸지 말란 말을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뭐야? 아직도 안 나간 거야? 내가 나가라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내 집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로 할 때 나가라. 아니면 머리털 죄다 뜯기고 발가 벗겨진 뒤에 이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그리고 혹시 너 내가 마지못해 네 딸년을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꿈 깨!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절대 안 돼! 그렇게 두 사람 이어주고 싶으면 내가 죽고 난 뒤에나 결혼시켜라. 내가 벽에 똥오줌 바르더라도 100살, 200살 네 딸년 죽을 때까지 살 테니 그 뒤에나 결혼시키라고! 사모님, 물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집 식모로 밑에 사람으로 15년 가까이 지냈는데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돈이 된다면 황당하시겠죠. 근데 애들 일이잖아요. 애들이 서로 좋아해서 결혼한다고 하고 아이를 가진 일에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할 순 없는 일이잖아요. 저 애들이 결혼해도 이 집 식모로 있을 겁니다. 이 집을 나와서도 큰 사모님 심기 거스를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야 못난 어미지만 우리 타이에는 저와는 비교도 살 수 없게 뛰어난 아이예요. 사모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까지 간 걸 옆에서 직접 보셨으니까요. 제발 저와는 별개로 봐주세요. 네? 별개? 내 손주와 결혼을 하는데 집안 출신이 그 집안 형편이 별개가 돼? 그리고 니년 딸이 잘났던 안 잘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준영이가 잘난 게 중요하지. 지금 우리 준영이랑 결혼할 사람 불러 모아도 니년 딸보다 능력도 집안도 잘난 사람이 한 트럭으로 와. 근데 니 딸년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나도 그렇고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니 딸년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두려고 준영이 오기야 금이야 키운 거 아니다. 그러니 꿈 깨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
그 돈 받고 애들 정리시켜. 너도 얼른 나가고! 큰 사모님이 저토록 완고하게 나오니 애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나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아이 인생에 도움은커녕 걸리적거리는 방해만 된 것 같아 미안했죠. 그렇게 괴롭고 복잡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때 작은 사모님께서 저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작은 사모님의 방문에 저는 불안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부터 큰 사모님이 저를 보고도 아무 말씀을 없는 걸 보니 이젠 작은 사모님께서 직접 애들 결혼을 반대하는데 나서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있었죠. 다혜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시간 좀 될까? 예, 사모님. 안 그래도 저도 사모님 찾아뵈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려서요. 저 사모님, 저도 큰 사모님께 몇 날 며칠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왜 반대하시는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양가 집안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일이면 제가 못나서 그렇다고 포기하겠는데, 아니, 우리 타이의 뱃속에 아이만 없더라면 제가 타이한테 준영이와의 결혼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정말 좋아해서 아이까지 생기고 그런 자신들 행동에 책임지고 부부로서 부모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타이에게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모님, 제가 큰 사모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발 우리 타이 저와는 연관 짓지 않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저희에게 도와주신 게 너무 많아 이런 부탁드리는 것도 염치 없는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타혜가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네? 과거 남편을 잃고 이 집 식모로 들어왔을 때처럼 전 간절하게 작은 사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작은 사모님마저 반대하시면 이젠 정말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듯 빌려고 하자 작은 사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혜 엄마, 왜 이래?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일어나, 어서 일어나. 왜 사람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눈물부터 보여? 그리고 다혜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랑 같이 지낸 세월이 있으면서 날 그렇게도 몰라? 네? 그럼 아유 진짜 내가 이것부터 내밀면서 말해야 했는데 괜히 다혜 엄마 불안하게 만들었네. 자, 받아. 이거면 다른 부가 설명 없이도 안심하겠지? 이게 무슨... 저를 일으켜 세운 작은 사모님께서 주머니에 있던 편지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그전까지 잔뜩 긴장해 있었던 저는 사모님이 한 말에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며 사모님이 건네주신 편지 봉투를 열어봤죠. 그리고 그제야 그 봉투가 단순한 편지 봉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건네주신 건 다름 아닌 제 다혜와 준영이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청첩장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너무 깜짝 놀랐던 저는 제 손에 쥔 청첩장과 작은 사모님을 번갈아 보며 눈만 끔뻑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혜 엄마가 놀랄 것 같아서 내가 대화하면서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근데 그 청첩장도 확정된 청첩장은 아니야. 그거 말고도 이렇게 다른 디자인으로 여러 개 있어. 어떤 게 더 나을지 물어보려고 가지고 온 거고. 그나저나 우리 어머님께 시달리느라 고생 많았어. 내가 진작에 나서야 했는데 준영이가 다혜보다 늦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얘기도 다혜 엄마보다 늦게 듣기도 했고 어머님이랑 다혜 엄마 간에 있었던 일도 엊그제 알게 됐거든. 그래서 내가 늦었네. 나 때문에 괜히 안 들어도 될 말 들어서 가슴에 상처될 말 듣게 만들어서 미안해.
앞으로 우리 시어머니한테 속상한 말 듣게 될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사돈이야. 그러니까 작은 사모님이라고 그 닭살 돋는 호칭 그만할 수 있겠지? 내가 전부터 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야 하는 이유도 있으니까 그만하는 거다. 분명 작은 사모님께서 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다 들렸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얼굴로 작은 사모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자 작은 사모님께서 눈짓으로 청첩장 안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청첩장 말고도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저는 봉투 안 편지지를 열어 그 안을 확인했죠. 그랬더니 그 편지지 안에는 작은 사모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 안의 내용들은 부끄러워 차마 이곳에 전부 말할 순 없겠습니다만 대부분 제 삶에 수고가 많았다며 절 위로해주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딸아이와 준영이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죠. 딸 이외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인가 생각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죽고 나서 한 번도 받지 않은 것 같으니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었겠죠. 15년 만에 누군가에게 치열하게 살아온 제 삶을 인정받고 위로받는 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제 삶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작은 사모님이라 더 감동을 받았죠. 제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와 딸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작은 사모님 앞에서 참아보려 했던 눈물이 부끄럽게도 흘러나왔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작은 사모님께서 저와 다혜를 생각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사모님께서 저를 안아줬고 저도 사모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렇게 한참을 작은 사모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던 저는 시간이 지나자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제야 지금의 이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깨닫고 작은 사모님께 아이들 결혼 이야기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게 됐죠. 근데 다혜랑 준영이 결혼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작은 사모님께서 애들 결혼을 허락하신다고 해도 큰 사모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텐데. 그럼 작은 사모님께서도 큰 사모님께 혼나시고 곤란하실 텐데요. 다혜 엄마도 애들 결혼 보고 우리와 연건 짓지 말라며. 그리고 허락을 하고 말고도 내 배 아파서 준영이를 낳은 내가 해야지. 우리 시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셔. 물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우려가 된다, 의견은 피력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도 애들이 결정한 일이고 우리는 그런 점을 짚어준 다음에 잘 살길 바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님께 애들 결혼까지 간섭하시지 말라고 말했지. 그런다고 큰 사모님께서 작은 사모님 말씀을 받아들일 분이 아니실 텐데요. 혹시 작은 사모님 앞에서만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저한텐 똑같이 결혼을 반대하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경고했던 것처럼 저희 다혜 금방 떨어져 나가게 괴롭히시거나.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 내가 엊그제 다혜랑 준영이에게 결혼 관련된 얘기 들었거든. 그러면서 다혜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께 당한 일까지 듣게 됐고, 처음엔 어머님께서 그냥 반대하시는 줄만 알았어. 그래서 내가 나서지 않으려고 했지. 어쨌든 나는 며느리고 어머님께서는 내 시어머니시고 준영이 할머니니까. 내가 나서서 애들 결혼 승낙하겠다고 하면 어머님 불만만 쌓이시고 다혜도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내가 따로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했지. 근데 그날 다혜 엄마가 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설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타의 엄마가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어머님께서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이 많았지만 내 시어머니시니까, 집안 어른이시니까 집안 권위나 규율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있었던 건데 말이지. 아무래도 어머님께 확실하게 대답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애들 결혼 관련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타해도 타해 엄마도 괴롭히지 않으시겠다는 대답도 두세 번 듣고 각서도 받아놨어. 그러니 이제 애들 결혼 관련으로는 타해에게도 타해 엄마에게도 뭐라고 못하실 거야. 또 타해를 보통의 손주 며느리로 생각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결혼 후에도 혹시 무슨 일 있을까 걱정하지 말고. 작은 사모님은 큰 사모님께 각서까지 받으며 애들 일 관련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실 며느리 말 듣는 시어머니가 몇이나 있겠어요. 반대라면 모를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한 마음이 작은 사모님께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게 느껴지나 봐? 하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을 따른다는 게 쉽게 믿음이 가는 일은 아니지. 거기다 타의 엄마는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우리 시어머니 성격을 보기도 했고, 또 내가 우리 시어머니께 말대꾸하거나 엇나가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고. 그럼 내가 우리 시어머님께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 대신 이 이야기는 타예에게도 비밀인 거야. 오늘 내 입에서 나오고 우리 영영 묻어두는 거다. 알겠지? 그렇게 딸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며 신신당부한 작은 사모님은 제게 큰 사모님과 있었던 일들을 말해줬어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작은 사모님이 이 집으로 시집을 오기 전까지만 해도 큰 사모님 댁은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중산층이었는데 그 당시 작은 사모님 남편이던 사장님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투자해 사업을 막 시작한 상황이라 자칫 사업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고 했죠.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며느리로서 시집온 작은 사모님은 시부모님께 복덩이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짜 부잣집 자제는 작은 사모님이었으니까요. 작은 사모님의 집안은 대대로 부잣집이기도 했고 부모님께서 일찍이 사업으로 자리를 잡으신 뒤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복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옛 부모님들과 달리 아들, 딸 차별을 두지 않았던 집안 분위기여서 배운 것도 많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충분하게 받았다고 했죠. 그런 이유로 작은 사모님의 남편이던 사장님께서도 처가의 덕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처음 시작한 사업을 처가의 여러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사장님께서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며 집안에 한 차례 위기가 왔었다고 합니다. 물론 작은 사모님은 돌아갈 친정이 유복하기도 했고 돌아가신 사장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서 걱정이 없었지만 큰 사모님은 아니었어요. 재산이야 충분히 있었지만 나이 드신 몸으로 일을 할 수는 없었으니 앞으로 재산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었고 작은 사모님이 떠나면 곁에서 보살펴줄 일가 친척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사모님께서 큰 사모님 곁에 남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 떠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친정에서도 그만 돌아오라고 하셨고 주변에서도 준영이 모자란 거 없이 잘 키울 수 있게 재혼하라면서 여기저기에서 남자 소개해준다고 했었어.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어떻게 나만 고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겠어. 나 없으면 뻔히 우리 시어머니 힘드실 거라는 걸 아는데. 며느리 도리를 떠나서라도 의리로서 그럴 순 없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지. 그렇게 홀로 남은 시어머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게
큰 사모님이 작은 사모님의 약속을 따라줘야 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큰 사모님을 모시고 살게 된 이후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집에도 IMF라는 먹구름이 드리웠죠. 물론 두 분이 회사에 다니거나 운영하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큰 사모님께 복덩이 대접을 받던 작은 사모님의 진가가 한 번 더 나왔다고 합니다. 작은 사모님이 투자했던 모든 걸 손해를 보더라도 빠르게 회수한 뒤 중고차와 주식 또 부동산에 투자한 거죠. 물론 그 당시야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엉뚱한 투자였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대단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인 거죠. 미래를 꿰뚫어 봤던 작은 사모님의 과감한 투자로 인해 몇 년 뒤 큰 사모님 댁은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이후에도 작은 사모님이 투자로 인해 집안의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었고요. 그런 일들로 인해 큰 사모님은 작은 사모님이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는 것처럼 100%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쯤 되면 실질적으로 작은 사모님이 이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실권 역시 쥐고 있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위계 질서가 뒤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인 큰 사모님께 막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한다거나 언행을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작은 사모님은 큰 사모님이 자신에게 보이는 믿음과 집안에 세운 공적과 상관없이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않으며 큰 사모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평범한 고부관계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큰 사모님께 혼났을 때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작은 사모님이 나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모습이 이상하게 비칠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 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우리 시어머니께 화를 냈던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다른 건 몰라도 아이까지 있는 애들에게 그러지 말자고.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도 인정하시더라고. 자기가 다혜한테나 다혜 엄마한테도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다고. 정말 조금도 걱정할 것 없이 내가 잘 해결했으니까 다혜 엄마 이제 걱정 붙들어 매. 그리고 이제 정말 말 편하게 하면 안 될까? 내가 예전에도 우리끼리 있을 때 말 편하게 하자고 했잖아. 이전까진 어머님 때문에 못했다고 쳐도 이제는 알고 지낸 지도 15년이 다 돼가고 사돈까지 됐는데 말 놔도 되지 않겠어? 나만 말 놓으면 애들이 보기에도 이상해 보이잖아. 우리 나이도 같고 이제 사돈인데 친구처럼 말 놓자. 응?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고 약속했다던 작은 사모님, 아니 사돈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입에 붙은 말이라 고쳐질까 모르겠네요. 아니, 모르겠네. 빨리 적응해 보도록 할게. 그리고 너무 고마워. 정말 우리 사돈 아니었으면 내가 우리 다혜를 저렇게 잘 키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 우리 다혜 학교 다닐 때 도와준 것도 나한테 신경 써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애들 결혼까지 허락해주고 큰 사모님 일도 해결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정말 내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갈게. 앞으로 내가 우리 사돈께 정말 잘할게. 정말 고마워. 저는 다시 한번 사돈을 꽉 안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알리기 위해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죠. 딸아이 역시 사돈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일이 해결될 거라는 얘기만 들었지 해결이 된 것까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해서 그런지
딸아이는 정말 기뻐했었죠. 그렇게 기뻐하는 딸아이와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사돈 손에 이끌려 윗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간 윗집에서 큰 사모님, 이제는 안사장 어른인 분께 사과를 받게 됐죠. 내가 저번 일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은 모두 다 사과할게요. 우리 춘영이 그리고 타의 일 관련으로는 이미 얘기를 들었겠지만 두 사람 결혼에 대해 반대할 생각도 없고 이제 우리 집안 식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대접해 줄게요. 또 타의 엄마가 우리 집에서 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괴로운 기억도 있을 텐데 그건 내가 전부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긴 하는데 남편도 자식도 일찍 떠나보내고 늙고 있다 보니 심술만 늘어서 괜히 우리 집 살림꾼이던 타의 엄마만 힘들게 했네요. 내가 몇 번을 사과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내 이렇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할 테니 마음 좀 풀어요. 그리고 이제 타의를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요. 그동안 정말 여러모로 미안했수다.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부족한 제 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 이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서 당시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이 집에서 일할 수 없었다면 저와 다혜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그때 저와 다혜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두 사람 편히 대해주세요. 딸아이의 결혼 문제가 잘 해결되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 집에서 지내며 속상했던 일이 싹 풀어지더라고요. 또 제가 만약 그때 이 집에서 다혜와 함께 지낼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진심으로 안사장 어른께 감사했습니다. 힘든 일이야 애들 결혼 문제가 해결되기 직전까지 있었지만 제가 다른 곳 가서는 마음고생 몸고생을 안 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숙식 제공에 월급도 넉넉했고 덕분에 딸아이 공부 뒷바라지까지 할 수 있었으니 없었던 일인 셈 치고 지난 일은 잊기로 했어요. 이후 안사장 어른께서는 저에게 사과했었던 것처럼 다혜를 만나 직접 사과를 하셨고 다혜 역시 저처럼 시할머니 되실 분과의 안 좋은 일들을 없었던 일로 했어요. 그 다음 다혜와 준영이는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사돈에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형편이기도 했고 딸의 유학비를 뒷바라지하고 있던 중이라 모은 돈이 얼마 없어 저로선 결혼 준비가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돈이 애들 결혼 관련되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챙겨주고 부담해줘서 아이들 결혼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어요. 저에겐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행동으로 갚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사돈 집으로 찾아가 집안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챙겨줄 것들을 확인하고 해줄 게 있으면 하곤 해요. 또 이제는 제 절친한 친구인 사돈과 함께 수다도 많이 떨고 있고요. 요즘 들어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제게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먹고 살기 위해 사돈집에 왔을 때만 해도 제가 그 집에서 편하게 커피를 마시며 웃고 수다를 떨고 있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이런 걸 보면 사람 인생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인연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 사돈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자주 표현하긴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고마운 사돈에게 말해주고 싶네요. 사돈, 나야.
우리 앞으로도 커피 한잔하며 웃고 수다 떠는 친구와 같은 지금의 사돈 관계 잘 유지해 나가자. 올해도 건강하길 바라고 하는 일 모두 잘 됐으면 해. 안 사장 어른께서도 건강하시고 우리 애들도 건강하고 말이지. 항상 고맙고 미안해. 나도 앞으로 우리 사돈과 가족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될게. 정말 고마워. 나랑 다혜에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그럼 나머지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이만 마무리할게. 안녕.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바라는 일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